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유나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가 유나와 함께 동반자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큰 충격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살이 지금 심각합니다. OECD 국가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 1위,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위, 거기다가 행복지수는 꼴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1990년대하고 비교해봐도 그때 199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보다 한 반도 안 됐습니다. 자살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높을까요? 국민소득은 3만 달러로 늘어났고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민들이 모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서민들이라도 다릅니다. 타워 팰리스에 있는 서민도 서민이고요. 그 서민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래도 제 주변에 보면은 뭐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몇십억의 자산가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으면 모두가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 형이나 동생이나. 그런데 집값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집을 사가지고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지식하게 월급 통장을 갖다 잘해서 예금을 했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전세 살면서 남들 자산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죠. 이 사건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올리려고 좀 몸부림을 친 거죠. 코인인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재미도 좀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제 97%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97%가 떨어져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죽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다시 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집값 문제,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른 이유는 집값 때문이에요. 왜냐? 지금 다른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요인이 없어요. 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당연히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계속 그걸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과 보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팔려는 사람보다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공급하겠죠.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을 스펀지처럼 늘어난 생산을 소비자들이 다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늘리겠죠. 또 늘리면 또 흡수해 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돼요.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분명히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생산이 안 늘어요. 왜 안 늘어날까요? 1970년대 석유 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석유 위기 때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나요? 석유 값이 갑자기 10배, 20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석유 값이 오른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소비를 하잖아요. 석유를 소비하잖아요. 그 석유를 소비하는 그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이 정도였는데 석유값이 오르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갖다가 그 원가를 갖다가 이제 물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죠. 서민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100원 하던 물건이 갑자기 150원이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야, 이 소비자들이 물건 안 사니까 이 가격을 좀 내려야겠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석유값이라는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 이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임금을 줄인다는 것도 우습죠.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을 줄여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그 노동자들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임금 올려라 그래서 데모를 해요.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래서 임금 올려줍니다.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또 오릅니다. 그러면 소비자 노동자들이 또 물건값 임금 올려달라고 해요. 그걸 또 올려줘요. 그럼 또 물가가 올라가.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빨리 탈출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노사 협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물가도 오르지 임금 올리지 말자. 올려봐야 또 물가가 오른다. 그럼 효과 아니냐. 그래서 일본 이제 노동자들이 그것에 합의를 해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석유 위기에서 탈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기업별 노조예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과 노조의 운명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빨리 합의가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산업별 노조라는 것은 노조원이 기업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산업별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노조원들은 산업별 노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파업을 할 필요 없어. 월급도 잘 주고. 그런데도 만약에 그 산업 전체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파업을 지시할 것이고, 그러면 파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 노조는 기업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는 노조원의 자격으로 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를 들어가요. 그럼 일단 그 A라는 회사의 노조에 가입하겠죠. 가입하는데 그것이 그 A라는 회사의 노조에 가입한다기보다는 A라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산별 노조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내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노조원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주느냐? 계속 조합비를 내죠. 조합비를 내기 때문에 내가 잘렸을 경우에 나에게 노조에서 수당을 주거나 급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본에 지금은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발소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조합이라고. 이 경우에는 조합비를 굉장히 많이 내요. 제가 뭐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뭐 몇 달간 장사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 대신에 조건은 뭐냐? 조합비를 내는 건 물론이고 노조에서 결정한, 조합에서 결정한 이발 요금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강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의 기본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의 후생 복리와 더불어 이발 가격의 어떤 담합이죠, 일종의.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발용이 보통 4,000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4,000원이면 그 당시에는 환율로 2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4만원이죠. 이발용이 4만원이면 비싸죠. 보통 지금 많아야 만원이나 2만원이면 깎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가격이 유지가 돼요. 왜냐? 그렇게 모든 조합에 속해 있는 이발소들이 그렇게 담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발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쌌어요. 1,500엔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 그 당시 환율로 치면 7,500원이고 지금 15,000원인데 15,000원이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조합을 운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탈퇴를 했다. 그 대신에 가격을 이렇게 내린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석유라는 생각지도 않은 가격 요소가 이 전체 물가를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가 보통 소비가 늘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럼 오르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소비가 늘고 이런 식의 연쇄적인 있었는데 있냐? 없어요. 전부 다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월급이 안 오라요. 왜 월급이 안 오르냐? 소비가 늘어서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바로 집값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겁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 지금 정권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종부세를 내리겠다, 저기도 내리겠다, 세금 내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심리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집값이 올랐는데 또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동안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억압을 당했어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밤 10시 이후가 되면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그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당연히 물가가 억제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해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못 썼던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되면서 이제 이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좀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금리를 높일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를 갖다가 다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왜 금리를 올리지 못했냐? 금리 올리면 경제가 다운돼요. 그걸 뻔히 하면서 그 다운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경제가 다운될 걸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앞으로 몇 년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 경제가 침체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럴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집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가족마다 틀리죠. 어떻게 틀리냐? 한 가족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사가지고 몇십억이 재산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안 샀더니 그냥 전세 살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옛날에는 형제 자매가 잘 살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까요? 글쎄요. 부모에게도 나누지 않아요. 자식이란 모를까 부모에게도 나누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옛날엔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오빠가 성공하면 그걸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돌아옵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위화감만 느껴져. 예를 들어서 내 형제들이 다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 그러면 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았는데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오빠가 기가 막히게 잘 살아.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돈을 안 써.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 밥을 먹어. 안 사. 밥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예, 오늘 아침에 정말 황당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떤 택배 기사가 있어요. 그 택배 기사가 학원에 이제 택배 물건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학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불렀어요.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갔어요. 직접 치려고. 왜냐하면 문간에 놔뒀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갔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왜 들어왔냐 못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했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송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검찰에 넘기는 걸 이제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라고 하는데 송치를 안 했어요. 왜냐? 이건 봐도 떡 봐도 이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한 여성분인데 아마 이 여성분은 자기가 혼자 그 학원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니까 택배 기사가 거기에서 약간 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불순한 의도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봐도 불순한 의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불순한 의도라면 불순한 행동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뭐 좀 만만해 보여서 뭐 강도질을 하겠다든지 도둑질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뭔가 와가지고 뭐 위협하는 언어를 썼다든지 그럴 거, 아니면 뭐 성폭행을 하겠다, 아니면 성추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왔으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뭐 괜히 다가간다든지 뭐 몸을 만진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했을 건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 이거를 불순한 의도의 주거 침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보다는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는 것만도 굉장히 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이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저도 물론 상담을 하기도 했고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학원 가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상담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뭐 미리 전화해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떠한 행동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송치를 안 해버리고 그냥 무마시켜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여성분이 왜 이것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학원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거 침입자라지만 주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살주자를 쓰는데 학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원 안에 집이 있어가지고 원장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원장님이 학원을 크게 짓고 그 안에다 집을 세워가지고 안에 지어가지고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안에다 집을 짓고 사택을 마련하고 목사님이 여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용어를 아마 주거 침입죄라는 거예요. 근데 주거 침입죄에 학원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 식당이나 슈퍼는 어떨까요? 식당이나 슈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식당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식사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냥을 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새 스님들이 시주한다고 해야 되고 오잖아요. 시주한다고. 딱 들어와서 목탁을 즐기면서 시주를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들어오자마자 주거침입죄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슈퍼 같은 경우는 통하죠. 슈퍼는 물건을 안 사도 들어가도 돼요. 왜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구경만 하다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그걸 충동구매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슈퍼 사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사람이 들어왔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단 들어온 사람을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할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건 말하지 않지만 구매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 비해서 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제한이 있겠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살 초반에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어린이용 학원이에요. 그럼 20살 초반에 사람이 거기 들어올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 8,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라는 것은 역시 누군가에게 공개되는 장소다. 그런 곳에 더구나 이 사람 목적도 확실해요. 택배 물건이라는 물건을 가져왔어요. 택배 기사기 때문에 분명히 복장도 택배 기사로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요새는 그러한 택배 기사 복장을 하고 문을 열게 해가지고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강도를 지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택배 물건을 전달하고 그냥 나갔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서도 처음에는 물론 이제 옛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놀랄 수 있겠죠. 하지만 택배 물건을 전달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신고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종의 그 권리의식에 과잉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감정적인 그 분노라 할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자기가 느낀 위협감에 대한 어떤 보상심. 그러니까 여자 혼자 학원에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택배 상자를 누가 왔어. 그것도 남자가 들어왔어. 그럴 경우에 느끼는 순간적인 위협감은 조금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택배 복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배 물건을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좀 놀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놀랬다. 저 사람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때는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걸 갖다가 그냥 신고할 수 없으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식으로 했어요. 물론 그 여자 자신이 이 사람이 처벌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처벌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7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유와 권리예요. 그 자유와 권리를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게끔 점점 발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권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7년대 여러분들 이제 87 사건, 87 민주화 운동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때와 지금 보면 너무나 격세지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때는 뭐 경찰서에 누굴 끌려가면은 뭐 매맞을 각오는 했어요. 지금 그럴 각오 안 해도 돼요. 감히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휘둘르면 그 경찰관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반말도 못합니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저도 경찰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아무개씨 몇 날 며칠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잘못자 참. 야, 이거 나 갔다가 그냥 수갑 차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서 혹시 뭐 얻어 터지는 거 아니고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말도 존댓말하고 아주 그냥 정중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아니 무슨 경찰이 이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새는 감옥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다 감옥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야. 대부분은 뭐 벌금형을 매긴다든지 심지어 뭐 웬만한 범죄는 그냥 경고를 주고 끝내요.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조사를 받았었는데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폭력이었는데 잘 조사 끝나고 그런가 앞으로 한 번 더 이러면 그땐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앞으로 저기 뭐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개를 이제 젊은이에요. 한 20대 초반인가 젊은인데 고개를 막 90도로 숙이면서 예예예 알겠습니다 하면 나갔어요. 딱 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처벌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조사만 받고 이 다음에 그러면 당신 재미없어 하는 약간 이제 협박 정도로 끝내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희망을 얻었죠. 아 나도 감옥 안 가겠구나. 왜냐면 난 그 사람보다 훨씬 덜한 죄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니라니까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송치는 됐어요. 송치.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 조사도 받게 됐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야 검사하면 또 엄청나겠구나 했더니 꼭 거기 가니까 또 그것도 그냥 아니야. 그냥 아주 정중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또 경찰보다 훨씬 이제 간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조사한 게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걸 좀 조사하는 정도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저는 뭐냐면 이제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검사가 나왔는데 되게 무서울 줄 알았더니 막 그냥 좀 사람 좋게 생긴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 했더니 그래서 뭐 한 벌금이나 무시어 딱 그렇게 그래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저기야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세상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당연시된데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사람이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행사를 잘 못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 것 어때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맛이 들이게 된 거죠. 맛이 들이게 되니까 이제 권리를 행사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둘이 아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작심을 하고 불러가지고 어디 휴게실인가 어디 학교 내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이 여자를 앉혀놓고 난 너하고 헤어져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별 통보를 한 거죠. 뭐 거기서 뭐 여학생이 막 매달리기도 했겠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했다는 건 여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실강이 있었나 봐요. 그걸 끝나갔으면 좋은데 이걸 이 여학생이 이제 학생회에다가 뭐냐면 성폭행으로 고발했어요. 경찰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하자 그러는데 무슨 명목으로 신고를 합니까? 그런데 학생회에다 신고해야죠. 근데 왜 학생이 신고했냐? 신고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에게 이별을 고했다니.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성성이다.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를 괴롭혔으니까 이거는 성폭행이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서 성폭행이 꼭 강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성폭행이 강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폭행입니까? 강간이 아니라 뭐 만지고 어쩌고 막 이런 성적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성적 언어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강간이라고 성폭행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학생회에다 고발했을까요? 학생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이 학생 기록 생활비 남아요. 그럼 이 학생이 나중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봐. 그러면 이 사람 취직 못합니다. 한마디 엿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의 임원 이 일을 처리할 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아니다 싶었다가 2차 가해자라고 막 찍혀가지고 결국 사표를 쓰게. 근데 결론 어떻게 했을까요? 성폭행이 됐을까요? 그런 게 어떻게 성폭행입니까? 거꾸로 말이죠. 그것을 신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성폭행이라 주장했던 학생의 임원들이 반성문을 쓰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다.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여학생이 과연 그럼 이것이 유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했느냐?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성폭행했다. 네가 성폭행했다. 그 조사를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같은 교통이 엄청 그거 내가 보기엔 노린 거예요. 네 한번 여쭤 먹어봐라. 그렇다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만약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럼 무고죄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폭행은 강간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극 페미니스트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무고했다고 그 여자에게 징계를 다시 내리겠습니까? 아니요, 안 내려 절대. 자기는 아무 피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이겠죠. 근데 이게 과연 합당한 행동입니까? 권리의식이 강해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 사회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야 될까지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아까 말한 택배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법적으로는 게 주거침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겠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겠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신고할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대 사건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학생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이 여학생의 행동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권리를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할 수는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택배 사건이나 이 성폭행 사건, 성폭행 날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택배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주거침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성폭행도 아니야.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호소할 권리는 있어. 그 권리를 사용한 거야. 이렇게 해서 남을 갖다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짓이냐. 이게 과연 진정한 올바른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해서 내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권리를 남용하면은 이 세상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네? 우리보다 이 권리의식에 더 뛰어난 나라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권리의식 가장 뛰어난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재밌는 소송 사건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자기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고양이를. 근데 고양이를 갖다 이제 목욕을 시킨 거죠. 뭐 그거까지 좋았는데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 물이 젖으면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양이 목욕시킬 때 있잖아요. 동물병원에서 마취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난리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여튼 저희도 옛날에 고양이 키울 때 고양이 목욕을 시킨 적이 있는데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취를 시킬 정도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심한가 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동물병원인데 거기 보니까 딱 써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고양이 목욕을 시킬 때 마취를 안 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고양이를 목욕시킬 때 마취를 시키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짜 그렇대. 아, 야, 그렇게 힘든가. 근데 어쨌든 간에 고양이를 일단 목욕을 시키는데 이제 빨리 말리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헤어 드라이를 쓴다 이럴 수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고 돌렸어요. 미친 짓이 완전히. 전자레인지 열이 얼마나 강한데요. 아니 그 안에 돌리면은 이 고기가 다 익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고양이 찜이 돼버렸죠. 당연히 고양이 죽었고. 그러면 자기를 우리 같으면 이거 진짜 황당해서 막 통곡을 해야 할 판인데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내문에 안 써있다. 설명서에 안 써있다. 그래서 내 고양이가 죽었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걸 써야 됩니까? 그 정도 머리가 안 들어. 아니, 무슨 고양이 찜을 만들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잘못해 지붕을 타고 올라갔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이 성기 부분을 갖다가 다쳤나봐. 그래서 성불능자가 돼버렸어. 그렇다고 이제 뭐냐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그 지붕을 수리한 회사, 수리했는지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선고한 거예요. 당신들이 부실하게 했으니까 이게 됐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둘 다 이겼어요. 놀랍죠. 응? 도둑 얘기는 그래도 조금 일리는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지붕을 시원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럼 뭐 고양이도 넣으면 안 된다, 뭐 개도 넣으면 안 된다, 막 다 써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동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되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짓까지 해야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다는 건요, 그 나라 사람들을 규제할 만한 도덕적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거죠. 더구나 또 나라는 너무 넓어요. 나라가 넓은데 갑작스럽게 발전해가지고 인구 밀도는 엉성하고 치안도 엉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막 온갖 법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총기도 허용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문명이라는 게 원래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사회에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치안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서부 영화 봤지만 서부 영화 보면 뭐예요? 보안관이라고 있잖아요. 보안관이라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보안관의 임명장을 주면서 이게 다 별을 달잖아요. 별을 달면서 이 지역에서 치안을 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국가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안관을 임명해 가지고 나라를 질서를 지키는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다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만큼 이 사회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문명 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모든 무력을 갖다가 장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다가 회수하고, 그래서 무기를 함부로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17세기인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수령이라는 걸 해요. 도수령이 뭐냐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칼을 갖다 다 압수한 거예요. 자, 이래서 1차적으로 백성들의 칼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백성들은 칼을 못 가지지만 사무라이들은 칼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가지고 있어 계속. 그래서 칼을 차는 것은 사무라이 특권이었죠. 그런데 19세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무라이들의 칼도 모두 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군대와 경찰 외에는 총이나 칼을 갖고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이 엄격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폭력단, 조폭들이 총을 써요. 이 총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폭들이 총은 못 가지고 다니죠. 예, 지금은 총 가진 조폭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총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지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조폭끼리 총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조폭이나 우익단체에서 자기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갖다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가 지금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문명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미국같이
질서도 없고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총싸움을 해야 되는 나라처럼 권리를 갖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도 넓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스스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가 범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온 스포츠가 있어요. 야구하고 농구하고 배구 같은 거죠. 대신에 유럽에서 나온 스포츠가 있어요. 축구, 핸드볼. 딱 비교하면 어떤 게 차이 나느냐.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 축구 경기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왜 거칠으냐? 웬만한 건 반칙을 안 불어줘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럭비 보세요. 럭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야구나 배구나 농구, 특히 야구 보면 야구는 신사 스포츠라 하죠. 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금만 저기 해도 그냥 반칙이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주자가 홈으로 들어가 이제 다음 베이스 이제 갈 때 슬라이딩을 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주자가 베이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 그 수비수에게 발을 대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저도 그게 반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베이스를 밟은 사람들이 거기서 점프를 쳐가지고 스로잉 했어요. 그 점핑 스로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덤비면은 반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축구는 그런 규정 안 정해요. 대충 그냥 큰 규정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알아서 해요. 왜냐? 그것이 유럽식이라는 거예요. 유럽식은 전통이나 관습에서 상식에 결정하면 된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없으니까는 하나하나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유럽보다도 더 깊은 전통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식의 권리를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참된 배려, 참된 사랑을 못 갖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까? 자영업자가 무슨 벼슬이냐? 나라에서 손님되니까 자영업자가 무슨 벼슬이냐?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면서까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퍼지지 않아서, 지금 많이 퍼졌지만 가장 심했을 때, 사망자 가장 많았을 때 세계에서도 제일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았죠. 그게 누구 덕입니까? 물론 정부도 잘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준 거예요. 물론 협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했죠. 아니, 세상에 9시에 문을 닫으래요. 일반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식당도 조금 괜찮아요. 식당을 9시 넘어서 밥 먹어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술집이에요. 또는 술집을 겸한 식당이죠. 저희 근처에 굉장히 잘 나가던 술집이 있어요. 10년을 넘게 장사하고 밤이 되면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9시에 문을 닫으려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9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술 마실 텐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야 술집이 9시에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 7시나 6시에 가 술 먹자,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술을 옛날에 어떻게 먹었어요? 일단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서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술집에 가서 술 좀 먹으려고 하면 벌써 문 닫아요. 그래서 그 가게도 결국 망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빨래방이라고 해서 빨래하는 집이 됐습니다. 그게 같은 주인이길 바라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희생을 겪었으면 우리가 자영업자들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니까 자영업자가 무슨 벼슬이냐, 나도 자영업자 하고 싶다. 해보세요. 한번 자영업자 해보세요. 그 피말리는 심정 아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잘려도 돈 못 받는 걸 끝나지만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되면 고정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월세, 뭐 세금 이거 해가지고 막 100만원 최소 200만원씩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애타는 심정 압니까 여러분?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런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얼마 전에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얼마 전에 어젠가 그런데 이제 그 트럭에다가 맥주를 한 2,000병을 싣고 나갔나 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엎어졌나 해가지고 그 맥주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흩어져가지고 막 맥주가 막 병이 깨져가지고 흩어졌어요. 운전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한 30분 만에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진짜 멋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배려 좋다. 근데 저 배려가 왜 자영업자들에게는 안 갈까? 더 놀라운 건 세월호 유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체팔이 하지 말라. 지겹다. 그럼 그 병을 주워서 모아 정리한 사람들하고 세월호 사건 자영업자에 대한 비난한 사람은 서로 별개일까요? 별개이길 바라죠. 근데 그럴 보장 없잖아요. 거기서 병을 주워준 사람이 뒤에 가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의원마저도 의정당선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영업자만 국민이니까. 누가 자영업자만 국민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자영업자가 무슨 갑입니까? 재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얘기만 하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자영업자만 국민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영업자가 재벌이라면 얘기해도 돼요. 갑이라면 뭔 갑입니까? 슈퍼 을인데.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자, 세월호 희생자들이 유족이 돈 받았으니까 배가 아파서인가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죽이고 한 몇억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야 우리 돈 받았다 잘됐다 끝이다 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건 있었죠. 그 사건의 유족이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서 우리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으면 몇 배라도 돌려주고 싶다. 그게 유족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어요. 몇억 받아가지고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자식 죽이고 몇억 주면은 여러분들 용서하겠습니까? 터무니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못합니다. 제가 몇억을 안 받아도 내 자식이 살아있는 게 낫지 그거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기왕 죽었다 이왕 일단 죽었어요. 죽었는데 돈을 주겠다 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세월호 유족 중에서 자식이 죽은 사람들은 8, 90%가 안 받았어요. 왜냐 그걸 받는 순간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니 써야 돼요. 이제 다시는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말이죠. 이 권리의식이 높은 건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때에 따라서는 절제를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마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권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한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때로는 포기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